지금 당장 나가! 아버지 장례식 날 새엄마의 그 한마디에 거리로 내몰린 17살 소년. 과연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생구운목 라디오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2010년 3월 7일 새벽 3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집에서 신음소리가 들려 뛰어갔을 때는 이미 늦었죠. 119에 전화했지만 구급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48살,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새엄마 서연은 울지도 않았습니다. 45살의 그녀는 침착하게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가장 비싼 특실을 예약했죠. 아버지 회사 사람들에게 연락하면서도 제 존재는 철저히 감췄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 걸린 현수막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상주 명단에 제 이름이 맨 끝에 작게 적혀 있었어요. 장남 도윤, 차남 상진 이렇게요. 의붓형이 장남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친아들인 제가 차남이 된 겁니다.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부장님이 저를 보고 다가왔어요. 상진이구나. 자네 아들 참 듬직하네. 서연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 쟤는 전처 자식이에요. 도윤이가 우리 아들이고요. 부장님의 표정이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뒤로 물러났죠.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빈소 한 구석에서 지켜보는데 중년 남자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친구라고 하시는 김 사장이었죠. 너 혼자 있네. 힘들지?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분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주셨습니다.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내 아버지가 내 은인이었거든. 그때 도윤이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 거야. 알아서 나가든지 해. 19살 대학 1학년인 그는 이미 승리자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기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이었으니까요. 둘째 날 저녁 서연이 저를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내 아버지 통장 5개 다 확인했어. 보험금도 수익자가 나로 되어 있고 재혼하면서 바꿨더라.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버지 자식인데요. 미성년자는 내가 법정 대리인이야. 내 양육비로 써야 하니까 내가 관리할게.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17살 고등학교 2학년인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발인 날 아침이 왔습니다. 운구 행렬이 시작되자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맨 뒤에서 따라와. 아버지 관을 들고 싶었지만 도윤과 아버지 회사 사람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저는 10m쯤 떨어진 곳에서 혼자 걸었죠. 조문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장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서연이 막았어요. 내가 부인이니까 내가 할게. 유고를 수습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먼 발치에서 지켜만 봤죠. 납골당으로 향하는 차에서도 맨 뒷좌석에 혼자 앉았습니다. 서연과 도윤은 앞좌석에서 납골당 관리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1년에 30만 원이래. 비싸네.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대화했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해서 아버지 유골함이 안치되는 것을 본 후 서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앞으로 여기 오지 마. 내가 관리할 거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주머니를 뒤적이다 5만 원짜리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장례식 전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준 용돈이었죠. 지폐를 만지작거리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제 짐이 검은 봉투에 담겨 던져져 있었어요.
옷가지 몇 개와 교과서, 그리고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전부였습니다. 초인종을 몇 번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TV 소리가 들렸지만요. 1시간쯤 기다리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당장 나가. 이 집은 내 명의야. 내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바꿨어. 하지만 저도 여기 살아야. 곧 18살 되잖아. 성인 되면 알아서 살아야지. 고등학교는 자퇴하든지 내가 알아서 해. 새엄마, 제발이요. 한 달만. 한 달? 지금 당장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문이 쾅 닫혔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올라왔습니다. 학생,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주민들이 신고한다고. 검은 봉투를 들고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3월의 찬바람이 뺨을 때렸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지방에 있었고 연락처도 몰랐어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봄비였죠.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밤을 새우려 했지만 새벽 2시쯤 경비원이 와서 쫓아냈습니다. PC방에 가려다가 아버지가 준 5만 원이 아까워서 그만뒀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였으니까요. 지하도로 내려갔습니다. 노숙자들 사이에 쭈그리고 앉았죠.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 먹으려다가 또 참았어요. 얼마나 버텨야 할지 모르니까요. 대신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재래시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어디든 가야 했으니까요. 시장 골목길에서 현기증이 났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빵을 발견했습니다. 곰팡이가 피어 있었지만 뜯어 먹었어요. 그리고 바로 구토했습니다. 골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빗물이 얼굴에 떨어졌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그때 누군가 우산을 씌워 주었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할머니 한 분이 보였죠. 아이고, 학생이 왜 여기서 이래? 따뜻한 손이 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건 온기였어요. 뜨끈한 이불 속에 누워 있었죠.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천국 같았습니다. 눈을 뜨니 낡은 천장이 보였습니다. 벽에는 2009년 달력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싶어 몸을 일으키려는데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시장에서 절 구해주신 그분이었죠. 깼구나. 이틀이나 자더라. 이틀이나요. 할머니는 7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으셨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손에 쟁반을 들고 계셨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먹어. 며칠 굶었다며. 콩나물 국밥이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보다는 따뜻함이 가슴을 파고들었죠.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할머니는 제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사람 손길을 느꼈어요. 국밥을 다 먹고 나서야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 가게야. 국밥집. 2층이 창고 겸 살림집이고 그제야 주변이 보였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어요. 구석에 낡은 옷장과 작은 탁자가 있었죠. 학생, 집은 어디야? 부모님한테 연락해야지.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울면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것, 새엄마가 쫓아낸 것,
갈 곳이 없다는 것까지요. 할머니는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불쌍한 것.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할머니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한참 말없이 계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나도 전쟁 때 부모 잃고 혼자 컸어. 그때가 13살이었지. 6.25 전쟁 얘기였습니다. 폭격으로 가족을 모두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하셨어요. 20살에 시장에서 국밥집 주방 일을 시작해서 50년째 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먹고 살려면 일해야지. 학생도 그럴 생각 있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일해봐.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할 수 있겠어? 네, 할 수 있습니다. 숙식 제공하고 하루 3만 원 줄게. 적지만 용돈은 될 거야. 3만 원이 적다니요. 저한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더 쉬고 내일부터 시작하자. 문을 나가시다가 돌아보셨습니다. 참, 이름이 뭐야? 강상진입니다. 상진이구나. 나는 박순자야. 순자 할머니라고 불러. 그날 오후 할머니가 가게를 구경시켜 주셨습니다. 1층은 15평 정도 되는 작은 국밥집이었어요. 테이블 6개에 주방이 반을 차지했죠. 벽에는 메뉴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콩나물 국밥 5,000원, 순대국밥 6,000원, 뼈해장국 7,000원. 손님은 주로 새벽 일하는 사람들이야. 시장 상인들, 택시기사들, 공사장 인부들. 주방을 보여주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커다란 가마솥 3개가 나란히 있었어요. 하나는 뼈 삶는 것, 하나는 콩나물국 끓이는 것, 하나는 순대국용이었죠. 이 솥들을 매일 새벽 3시부터 끓여야 해. 육수가 생명이거든. 가게 뒤편 작은 방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가 제가 지낼 곳이었어요. 이불과 작은 전기장판이 있었죠. 창문으로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화장실은 복도 끝이고 씻는 건 주방에서 해야 해. 불편해도 참아. 불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비 안 맞고 잘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저녁에 할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밥 2공기를 뚝딱 비웠죠.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밥심으로 사는 거야. 많이 먹어야 일할 힘이 나. 식사 후 할머니가 낡은 운동복을 주셨습니다. 내일부터 이거 입고 일해. 국밥집은 기름이 많이 튀거든. 그날 밤 전기장판 위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아버지도 계셨고 집도 있었죠. 지금은 모든 게 사라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할머니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새벽 4시 할머니가 깨우셨습니다. 일어나야지. 시장 가야 해. 아직 깜깜했습니다. 졸린 눈 비비며 일어났죠. 할머니는 이미 외출복 차림이었어요. 리어카를 끌고 시장 도매상으로 갔습니다. 솥뼈 40kg, 콩나물 20kg, 선지 10kg. 할머니가 능숙하게 주문하셨습니다. 저는 무거운 것들을 리어카에 실었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재료를 정리했습니다. 솥뼈는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콩나물은 다듬고 대파는 썰었어요. 처음이라 서툴렀죠. 파 써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칼질은 이렇게 해야 해. 할머니가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타다다닥 소리와 함께 파가 순식간에 썰렸어요. 5시가 되자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불이었어요. 연기가 코를 찔렀지만 참았습니다. 뼈를 넣고 끓이기 시작했죠. 거품을 걷어내는 것도 제 일이었습니다. 6시 첫 손님이 왔습니다. 시장에서 채소 장사하는 아저씨였어요. 할머니, 콩나물국 하나요.
할머니가 뚝배기에 밥을 담고 뜨거운 국물을 부으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저는 김치와 깍두기를 날랐습니다. 학생 새로 들어왔네? 예, 오늘부터 일하게 됐습니다. 고생이 많겠구만. 손님이 10,000원을 내고 갔습니다. 잔돈 5,000원을 돌려드렸죠. 처음으로 계산을 해본 거였어요. 7시부터는 전쟁이었습니다. 손님이 몰려왔어요. 주문받고 서빙하고 계산하고 설거지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릇을 나르다가 하나를 깨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할머니는 화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 손에 베인 곳이 없나 확인하셨죠. 점심시간이 되자 또 손님이 폭주했습니다. 100명은 왔다 간 것 같았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다리는 퉁퉁 부었고요. 오후 3시 드디어 한가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콩나물 국밥을 한 그릇 주셨어요. 수고했어. 첫날 치고는 잘했다. 칭찬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국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살 수 있겠구나. 할머니 같은 분을 만난 게 정말 다행이구나.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상진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라.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하지만 희망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봐 주실 테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10년 6월, 이제 저는 국밥집 직원이 아니라 식구가 되어 있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칼질 속도도 할머니 못지않게 빨라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작은 상자를 주셨어요. 상진아, 이거 내 것이다. 열어보니 통장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첫 통장이었죠. 잔액이 270만 원 찍혀 있었어요. 석 달 동안 일한 돈이야. 앞으로도 매달 넣어줄게. 눈물이 났습니다. 하루 3만 원이면 한 달에 90만 원인데 할머니는 더 넣어주신 거였어요. 할머니, 너무 많아요. 많긴 뭐가 많아. 내가 일한 만큼이야. 그날부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파 300단을 1시간 만에 다듬고 설거지는 30분 안에 끝냈죠. 손가락은 굳은 살 투성이가 됐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7월 어느 날 도윤이 친구들과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대학 1학년인 그들은 술에 취해 있었죠. 제 상진이 아니야? 도윤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그릇을 나르고 있었어요. 거지 새끼가 여기서 일하네. 국밥이나 팔고. 친구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참고 물었죠. 주문하시겠습니까? 콩나물국 5그릇. 근데 너 우리 테이블 오지 마. 더러워서.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손님, 직원한테 무례하게 굴면 나가주셔야 합니다. 뭐야 이 할머니가. 도윤이 소리를 지르려는데 할머니가 국자를 들었습니다. 당장 나가. 돈 안 받을 테니까. 결국 그들은 욕을 하며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상진아, 저런 놈들 신경 쓰지 마. 너는 떳떳하게 일하는 거야. 8월에 검정고시 원서를 넣었습니다. 할머니가 응원해 주셨어요. 공부도 해야지. 학력은 있어야 해.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점심시간 2시부터 3시까지 책을 펴고 공부했습니다. 수학이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단골 손님 중에 은퇴한 수학 선생님이 계셔서 가끔 가르쳐 주셨죠. 상진이는 머리가 좋네. 금방 따라와. 10월 시험을 봤습니다. 11월에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할머니가 팥시루떡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상진이 고졸이야. 자랑스럽다. 겨울이 왔습니다.
국밥이 더 잘 팔리는 계절이었죠. 하루 200그릇씩 나갔어요. 저는 이제 국밥값 맞추는 법도 배웠습니다. 소금은 이만큼, 새우젓은 요만큼. 절대 짜면 안 돼. 할머니의 비법이었습니다. 처음엔 계속 실패했어요. 너무 싱겁거나 너무 짰죠. 하지만 100번쯤 연습하니 손맛이 생겼습니다. 2011년 봄 1년이 지났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상진아, 오늘 국밥간 딱 좋네. 상진이가 끓인 거 맞아? 실력이 늘었구만.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이제 저도 진짜 국밥집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피가 섞여 나왔죠. 할머니, 병원 가보세요. 괜찮아. 감기야. 하지만 기침은 계속됐습니다. 억지로 모시고 병원에 갔죠. 검사 결과 초기 폐렴이었습니다. 다행히 약으로 치료가 가능했어요. 할머니, 제가 일 더 할 테니까 쉬세요. 아직 멀쩡해. 걱정 마. 그래도 걱정됐습니다. 할머니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거리로 나가야 할까요?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상진아, 내가 죽어도 이 가게는 내 거야. 유언장도 써놨어. 무슨 소리세요? 할머니는 100살까지 사실 거예요. 그래, 그래야지. 할머니가 웃으셨지만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5월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방송국 PD였죠. 여기 국밥이 맛있다고 소문났는데 취재 가능할까요? 할머니는 거절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가게는 됐어요. 하지만 PD가 계속 부탁했고 결국 일주일 후 촬영을 하기로 했죠. 촬영 당일 할머니는 새 앞치마를 입으셨습니다. 저도 깨끗한 옷을 입었고요. 카메라 앞에서 긴장했지만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이 집은 육수를 몇 시간 끓이나요? 12시간입니다. 새벽 3시부터 끓여요. 리포터가 국밥을 한 숟가락 먹고는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진한 맛이네요. 방송은 한 달 후에 나왔습니다. 동네 맛집 소개 코너였죠. 10분 정도 나왔는데 다음 날부터 난리였습니다. 손님이 2배로 늘었어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죠. 하루 400그릇이 나갔습니다. 정신없이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상진아, 알바생을 구해야겠다.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아니야. 너도 쉬어야지. 결국 아주머니 한 분을 고용했습니다. 그분이 설거지와 청소를 맡아주셔서 한결 수월해졌죠. 여름이 오고 장사는 계속 잘 됐습니다. 통장 잔액도 500만 원이 넘었어요. 할머니는 제게 월급을 100만 원으로 올려주셨습니다. 할머니, 너무 많아요. 내가 있어서 가게가 이만큼 된 거야. 당연한 거지. 어느 날 혼자 가게를 보고 있는데 김 사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명함 주셨던 그분이었죠. 상진이구나. 여기서 일한다고 들었어. 어떻게 아셨어요? 방송 봤지. 내가 열심히 사는 거 보니 기쁘다. 김 사장님은 국밥을 드시고 10만 원을 내셨습니다. 잔돈은 됐어. 힘들면 연락해. 그분이 가신 후 명함을 다시 받습니다. 건설회사 대표였어요. 언젠가 도움을 청할 날이 올까요? 가을이 되자 할머니 건강이 또 나빠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이번엔 심장이 약하다고 했죠. 수술하면 낫는데 돈이 많이 들어. 얼마나 들어요? 2천만 원. 할머니는 수술을 거부하셨습니다. 돈이 아까우셨던 거죠.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통장을 깨서라도 수술시켜 드리겠다고. 할머니, 수술하세요. 돈은 제가 낼게요. 무슨 소리야? 내 돈은 내가 써야지.
할머니가 없으면 저도 없어요. 제발이요. 결국 수술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회복실에서 할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야지. 내가 장가갈 때까지는 살아야지. 퇴원 후 할머니는 전보다 건강해지셨습니다. 다시 활기차게 일하셨죠. 저도 안심이 됐어요. 2011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쫓겨났을 때는 죽고 싶었는데 지금은 살고 싶어요. 할머니 덕분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평생 모시고 살아도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2012년 1월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낯익은 얼굴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매일 같은 자리에 앉는 여대생이었죠. 이름은 몰랐지만 늘 혼자 왔고 콩나물 국밥만 주문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울었나 봐요. 국밥을 가져다 주면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18살쯤 되어 보였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것 같았죠. 네, 괜찮아요. 그런데 학생도 여기서 일해요? 네, 2년째 일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맨날 보였구나.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슬퍼 보였어요. 다음 날도 왔습니다. 이번엔 교재를 펴놓고 공부하고 있었죠. 대학 1학년생 같았어요. 국밥을 내려놓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시험 기간이에요? 네, 다음 주가 기말고사예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무슨 과목이에요? 경제학이요. 전공은 아닌데 교양 필수라서. 저도 검정고시 공부하면서 경제 조금 봤었거든요. 그래서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 알아요.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놀란 눈으로 봤습니다. 정말요? 근데 일하시는데. 점심시간 끝나고 2시부터 3시까지는 한가해요. 그렇게 처음으로 같이 공부했습니다. 수요 공급 곡선을 설명해 주니 이해한다고 좋아했어요. 그때 이름을 알게 됐죠. 박지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저 지원이에요. 이름이 강상진입니다. 상진 씨, 그런데 학교는 어디 다녀요? 저는 검정고시 봤어요. 사정이 있어서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부모님 일찍 여의었어요. 교통사고로 중학교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겉으로는 밝아 보였는데 아픈 사연이 있었네요. 그래서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녀요. 기숙사 살고 힘드시겠어요. 상진 씨도 힘들잖아요. 이렇게 일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비슷한 상처가 있어서인지 금방 가까워졌어요. 그 후로 지원은 거의 매일 왔습니다. 주말엔 아예 하루 종일 있었죠. 제가 서빙 도와드릴게요. 손님인데 그러시면. 손님 아니에요. 이제 친구잖아요. 친구라는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2년 만에 처음 생긴 친구였으니까요. 지원은 손님 응대를 잘했습니다. 밝은 성격이라 손님들도 좋아했죠. 할머니도 지원을 예뻐하셨어요. 지원이 덕분에 가게가 더 밝아졌네. 3월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저녁 9시쯤 지원이 가게를 나서려는데 우산이 없었어요. 큰일이네. 우산 안 가져왔어. 기숙사까지 멀잖아. 내가 우산 하나 빌려줄게. 상진이 우산 쓰면 너는 어떡해? 나는 위에 살잖아. 괜찮아. 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기숙사까지만 같이 가자. 우산 하나 쓰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걸었어요.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웠죠. 상진아, 고마워.
항상 챙겨줘서 뭘 그런 걸 가지고 빗소리만 들리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원이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아쉬웠어요. 내일 봐요, 상진 씨.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돌아서는데 지원이 불렀습니다. 상진 씨, 생일 언제예요? 5월 15일이요. 기억할게요. 왜 생일을 물어봤을까 궁금했습니다. 5월 15일, 20살 생일날이었어요. 가게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지원이 나타났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생일 축하해요. 케이크였습니다. 초콜릿 케이크에 촛불 20개가 꽂혀 있었죠. 어떻게 알았어요? 말했잖아요. 기억한다고. 할머니도 나오셔서 박수 쳐주셨습니다. 촛불을 불며 소원을 빌었어요. 지원과 할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해달라고. 케이크를 먹으며 지원이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이에요. 정말요? 생일이? 네, 5월 15일 생이에요. 신기하죠? 같은 날 태어났다니 운명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원과 처음으로 밖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떡볶이와 순대였지만 최고의 만찬이었죠. 상진 씨, 우리 친구 맞죠? 당연하죠. 그럼 말로 올까요? 1살 차이인데. 그래요, 지원아. 이름을 부르니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지원은 방학이라 더 자주 왔어요. 어느 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진아, 사실 나 장학금이 끊길 것 같아. 왜? 성적이 떨어져서 알바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일해. 할머니께 말씀드려 볼게. 할머니는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지원이가 일하면 좋지. 시급 8,000원 줄게. 그렇게 지원과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새벽엔 제가, 오후엔 지원이 주로 일했죠. 쉬는 시간에는 같이 앉아 이야기했어요. 상진아, 너는 꿈이 뭐야? 잘 모르겠어. 그냥 열심히 살고 싶어. 나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우리 같은 애들 도와주는. 지원의 꿈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8월 어느 무더운 날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죠. 지원이 수건으로 제 이마를 닦아줬어요. 고생이 많아. 그 순간 지원의 손이 제 손에 닿았습니다. 서로 놀라 시선을 마주쳤죠. 지원이 먼저 손을 잡았어요. 상진아, 나 너 좋아해.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나도 좋아해, 지원아. 그날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할머니께 말씀드리니 웃으셨어요. 알고 있었어. 둘이 서로 좋아하는 거. 가을에 지원 아버지 기일이 왔습니다. 같이 납골당에 갔어요. 아버지, 제 남자친구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묘비 앞에서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원이 잘 지키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지원이 울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너를 좋아하셨을 거야. 우리 아버지도 그랬을 거야. 서로의 아픔을 안아주며 걸었습니다.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셋이서 작은 파티를 했죠. 올해는 정말 특별했어. 지원이 말했습니다. 상진이를 만나서, 나도 지원이를 만나서 행복했어. 할머니가 우리를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새해 종이 울렸습니다. 2013년이 시작됐죠. 지원과 손을 꼭 잡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2013년 3월 지원이 스마트폰을 들고 와서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진아, 우리 가게도 SNS 해야 해. 요즘 다들 이걸로 맛집 찾는데. SNS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지원이 인스타그램이라는 앱을 보여줬죠. 음식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뭐야? 사람들이 맛있는 거 먹으면 사진 올리는 거야. 우리도 해보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입소문이 최고야. 하지만 지원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설득했죠. 할머니, 한 번만 해보세요. 안 되면 그만둘게요. 결국 할머니가 허락하셨습니다. 지원이 계정을 만들었어요. 아이디는 할머니 국밥이었죠. 첫 사진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나물 국밥이었습니다. 지원이 여러 각도로 찍더니 가장 맛있어 보이는 걸 골랐어요. 설명도 써야 해. 70년 전통 할머니 손맛이라고 쓸게. 70년은 아니고 50년이야. 50년 전통이라고 쓸게요. 첫날 좋아요가 3개 찍혔습니다. 지원 친구들이었죠. 실망스러웠지만 지원은 계속했어요. 매일 사진을 올렸습니다. 새벽 3시에 뼈 삶는 모습, 콩나물 다듬는 과정, 할머니가 간 맞추는 장면까지요. 팔로워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10명, 20명, 50명. 4월 어느 날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지원이 찍은 영상이 화제가 된 거죠. 할머니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12시간 동안 끓이는 국물. 타임랩스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점심까지 가마솥이 끓는 과정을 1분으로 압축했어요. 조회수가 10,000회를 넘었습니다. 댓글이 수십 개 달렸어요. 진짜 정성이네요. 어디에요? 꼭 가보고 싶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다음 날부터 젊은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보고 왔어요. 영상 보고 왔는데 진짜 맛있네요. 할머니는 어리둥절해 하셨지만 기뻐하셨어요. 이게 그 SNS 효과야? 5월에는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유명 먹방 유튜버가 우연히 들렀다가 방송에서 언급한 거예요. 여기 진짜 맛집입니다. 숨은 보물 찾았어요. 그 유튜버는 구독자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앞에 줄이 서 있었어요. 오픈 전인데 20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어떻게 재료가 부족해. 급히 시장에 가서 재료를 더 샀습니다. 그날 하루 300그릇이 나갔어요. 평소에 2배였죠. 일주일 내내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지원과 저 할머니 셋이서도 버거웠습니다. 알바생을 더 구해야겠어. 할머니가 결정하셨습니다. 주방 보조 1명, 서빙 1명을 추가로 뽑았죠. 6월에 또 다른 기회가 왔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이었죠. 할머니 국밥집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할머니는 거절하려 하셨지만 지원과 제가 설득했습니다. 할머니, 좋은 기회예요. TV 나가면 더 바빠질 텐데.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는 거잖아요. 촬영 날이 정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게를 깨끗이 청소했어요. 낡은 의자도 새로 바꿨죠. 촬영 당일 연예인 3명이 왔습니다. 카메라가 10대나 설치됐어요. 할머니는 새 앞치마를 입으셨죠. 손이 떨린다고 하셨지만 평소처럼 국밥을 끓이셨습니다. 우와, 진짜 진하다. 연예인들이 감탄했습니다. 뼈해장국, 순대국밥, 콩나물 국밥을 다 먹었어요. 비법이 뭐예요?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 끓이는 거지. 할머니 대답에 모두 웃었습니다. PD가 저한테도 인터뷰를 했어요. 얼마나 일하셨어요? 3년째요. 할머니가 제 은인이세요. 어떤 은인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세한 사연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갈 곳 없던 저를 걷어주셨다고만 했죠. 7월에 방송이 나갔습니다. 전국 방송이었어요. 우리 가게가 30분 동안 나왔죠. 할머니가 뼈 삶는 장면부터 제가 서빙하는 모습까지 다 나왔습니다. 방송 다음 날은 전쟁이었어요.
오전 10시 오픈인데 8시부터 줄을 섰습니다. 100명이 넘게 기다렸죠. 죄송합니다. 재료가 떨어졌어요. 오후 2시에 조기 마감했습니다. 기다리던 손님들께 사과하느라 진땀을 뺐어요. 그때부터 새벽 2시에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재료도 2배로 주문했죠. 그래도 모자랐어요. 전국에서 손님이 왔으니까요. 부산에서 왔어요. 대구에서 왔는데 맛있네요. 할머니는 힘들어 하시면서도 뿌듯해 하셨습니다. 평생 처음이야.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건. 8월에 월 매출을 계산해 보니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작년에 3배였어요. 통장 잔액도 1,000만 원이 넘었죠. 상진아, 이제 내 월급 200만 원으로 올려줄게. 할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야. 내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지원도 시급을 10,000원으로 올려주셨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SNS 팔로워가 10,000명을 돌파했어요. 매일 사진을 보고 오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죠. 10월 어느 날 지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택배 판매는 어때? 국밥을 택배로, 밀키트로 만드는 거야. 육수랑 재료 따로 포장해서. 획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맛이 떨어질 거야. 할머니, 한 번만 시도해봐요. 한 달 동안 연구했습니다. 육수를 진공 포장하고 콩나물과 밥을 따로 담았죠. 시제품을 만들어 단골들에게 나눠줬어요. 집에서 끓여 먹어도 맛있어요. 가게 맛이랑 비슷해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11월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죠.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주도에서 주문이야. 하루 10개, 20개씩 주문이 늘었습니다. 포장하느라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오프라인 6억, 온라인 1억. 총 7억이었어요. 대박이야, 정말 대박. 지원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50년 장사하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저도 울었습니다. 3년 전 쓰러져 있던 제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세 사람이 작은 파티를 했습니다. 지원이 말했죠. 이제 시작이야. 더 큰 꿈을 꾸자.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2014년 1월 15일 아침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가마솥 앞에서 국물을 저으시다가 그대로 주저앉으신 거예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할머니,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10분이 1년 같았어요. 지원이 울면서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3시간을 기다렸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췌장암입니다. 3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암이라니. 그것도 3기라니. 얼마나 사실 수 있나요?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입니다. 지원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둘 다 울고 있었죠. 병실로 옮긴 할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우리가 우는 걸 보시고 다 아신 것 같았어요. 울지 마라. 74살까지 살았으면 충분해. 할머니 수술하면 나을 수 있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희망을 드리고 싶었어요. 상진아, 거짓말하지 마. 내 몸은 내가 알아. 할머니는 담담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셨죠. 일주일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거부하셨어요. 남은 시간 동안 일하면서 살고 싶어. 가게로 돌아온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하셨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국물을 끓이셨죠.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1시간만 서 있어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쉬세요. 아직 멀쩡해.
가만히 있으면 더 빨리 죽어. 2월에 할머니가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를 불러 앉히시고 서류 뭉치를 주셨어요. 공증 받아왔어. 가게 운영권을 내 이름으로 넘기는 거야. 할머니, 이건 너무. 들어. 내가 죽으면 이 가게는 내 거야. 유언장도 써놨어.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모든 걸 주시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가져. 낡은 노트였습니다. 표지에 레시피라고 적혀 있었죠. 50년 동안 쌓은 비법이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었어. 노트를 펼쳐보니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육수 끓이는 시간, 재료 비율, 간 맞추는 법까지 세세하게 적으셨어요. 이대로만 하면 맛이 변하지 않을 거야. 절대 바꾸지 마. 네, 할머니. 꼭 지킬게요. 3월부터 할머니가 저를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보조만 했던 제가 직접 국물을 끓이게 하셨어요. 뼈는 찬물에 담가서 피를 빼야 해. 최소 2시간. 불 조절이 중요해. 처음엔 센 불 끓으면 중간 불. 거품은 30분마다 걷어내. 깨끗해야 맛이 깔끔해. 매일 새벽 할머니 옆에서 배웠습니다. 실패도 많았어요. 국물이 탁하거나 느끼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참을성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4월 어느 날 할머니가 가게 뒤편으로 데려가셨어요. 벽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비상금이 있어. 5천만 원이야. 할머니, 이 돈은 40년 동안 조금씩 모은 거야. 가게가 어려울 때 쓰라고.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제 생일인 515였어요. 왜 제 생일로 하셨어요? 내가 내 마지막 제자니까. 5월 할머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음식을 못 드시고 물만 마셨어요. 그래도 매일 가게에 나오셨죠. 할머니, 병원 가세요. 시간 낭비야. 여기가 좋아.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단골 손님들을 모으셨습니다. 30명쯤 왔어요. 여러분, 이제 상진이가 주인이에요. 잘 부탁해요. 손님들이 놀랐습니다.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곧 못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인사하는 거야. 다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50년 단골 할아버지는 울면서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순자 씨, 건강해야 해. 우리가 어디서 국밥 먹어. 6월 10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가게에 나오셨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저를 지켜보셨어요. 상진아, 국물 간봐. 제가 끓인 국물을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완벽해. 이제 내가 다 배웠어. 그게 할머니가 가게에서 하신 마지막 말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했어요. 가끔 정신이 돌아오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가게 잘 지켜.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6월 20일 새벽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위독하시다고요. 병원에 달려갔을 때 할머니는 숨을 겨우 쉬고 계셨어요. 눈을 뜨시더니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상진아. 네, 할머니. 여기 있어요. 고마웠어. 내 자식처럼 키웠는데. 잘 자랐어. 할머니도 감사했어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전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가만히 주셨어요. 지원이랑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정직하게 장사해.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오전 6시 10분 74년의 삶을 마감하셨어요. 장례식은 가게에서 치렀습니다. 화환이 100개 넘게 왔어요. 단골 손님, 거래처 사장님들, 시장 상인들 모두가 왔습니다. 할머니 국밥 없으면 어떻게 살아? 50년 동안 고마웠어요. 다들 울었습니다. 저도 지원도 사흘 내내 울었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남동생이라는 분이 찾아온 거예요. 6.25 때 헤어진 동생이었죠. 누나가 여기 있는 줄 몰랐어. 신문 보고 왔어. 7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50년 만에 상봉이었는데 너무 늦었죠. 누나가 날 찾았다면서? 네, 항상 동생 얘기하셨어요. 나도 평생 찾았는데. 할아버지는 제게 봉투를 주셨습니다. 조의금이야. 누나 잘 모신 거 고맙네.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할아버지가 막무가내였어요. 누나 대신 받아. 자네가 누나 마지막 가족이잖아. 장례를 마치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가게가 너무 컸어요. 할머니 앞치마가 걸려 있는 걸 보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지원이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이제 우리가 할머니 뜻을 이어가야 해. 응, 그래야지. 다음 날 새벽 3시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하시던 대로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빈 공간에 대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디선가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일주일 가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혼자 준비를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없이 처음으로 국밥을 끓이는 날이었으니까요. 솥뼈를 씻고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레시피 노트를 옆에 펴놓고 한 줄씩 확인하며 따라했죠. 그런데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분명 똑같이 했는데 맛이 달랐습니다. 첫 손님이 오셨습니다. 50년 단골 박씨 아저씨였어요. 상진아, 할머니 그립지? 네, 너무 그리워요. 국밥을 내드렸습니다. 한 숟가락 드시더니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맛이 좀 다르네. 뭔가 빠진 것 같은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할머니처럼은 안 되는구나. 점심시간 지원이 왔습니다. 대학은 휴학했다고 했어요. 나 가게 전념할 거야. 같이 하자. 지원아, 학교는 내년에 복학할게. 지금은 내가 더 중요해. 지원의 결심이 고마웠습니다. 혼자서는 막막했거든요. 둘이서 가게를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방을, 지원은 홀을 맡았죠. 알바생 2명도 그대로 일했어요. 7월 어느 날 건물주가 찾아왔습니다. 50대 남자였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재개발이 확정됐어요. 연말까지 나가야 해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할머니가 50년 지킨 자리를 떠나야 한다니. 다른 방법 없나요? 없어요. 보상금은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새 가게를 구하려면 보증금만 5천만 원은 필요한데. 그날 밤 지원과 고민했습니다. 금고에 5천만 원 있잖아. 그건 비상금이야. 할머니가 아껴두신 거. 지금이 비상 상황이야. 써야 해. 지원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어요. 8월부터 새 가게를 찾아다녔습니다. 시장 근처로 알아봤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어요. 너무 비싸거나 너무 좁았죠. 9월에 드디어 괜찮은 곳을 찾았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500m 떨어진 곳이었어요. 20평 규모의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200만 원이었죠. 계약하자. 더 좋은 곳은 없을 거야. 지원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비상금 5천만 원에 보상금 3천만 원을 합쳐 계약했어요. 통장 잔액이 텅 비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10월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가게를 운영하면서 새 가게를 준비하느라 하루 20시간씩 일했어요. 주방은 최신식으로 바꾸자. 아니야, 가마솥은 그대로 옮겨야 해. 할머니 맛의 비결이야. 가마솥 3개를 통째로 옮기는 데만 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했어요.
인테리어는 깔끔하게 했습니다. 밝은 조명, 편한 의자, 넓은 테이블, 젊은 손님들도 편하게 올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었죠. 11월 중순 이사를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도와주러 왔어요. 할머니 사진은 여기 걸자. 개업 화환은 내가 보낼게. 다들 자기 일처럼 나서주셨습니다. 11월 20일 새가게 오픈 날이었어요. 할머니 영정 앞에 인사드렸습니다. 할머니 새가게예요. 멋지죠? 화환이 50개 넘게 왔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이 100명이 넘었어요. 맛은 그대로네요. 새가게도 좋아요. 다행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첫날 매출이 500만 원을 넘었어요. 12월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배달앱에 정식 등록하고 포장 용기도 고급스럽게 바꿨죠. 배달 주문이 하루 100건이야. 지원이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배달 매출만 하루 200만 원이었어요. 신메뉴도 개발했습니다. 할머니 레시피를 기본으로 하되 젊은 입맛에 맞게 조금 변형했죠. 김치국밥, 차돌국밥 추가하자. 수육도 메뉴에 넣자. 술 먹는 손님들이 좋아해. 매출이 계속 올랐습니다. 하루 1,000만 원을 넘는 날도 있었어요. 201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원과 가게 앞에서 일출을 봤어요. 올해는 더 크게 성장하자. 응, 프랜차이즈도 생각해보자.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할머니 국밥집이죠? 프랜차이즈 문의드립니다. 서울 강남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회사원인데 퇴직 후 창업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직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없어요. 만들면 되죠. 제가 첫 가맹점이 되고 싶습니다. 끊고 나서 지원과 눈을 마주봤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해야지. 할머니 국밥을 전국에 알리자. 2월부터 프랜차이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가맹비는 얼마로 할까? 1,0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초기 물품 1,000만 원, 총 3,000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우리 브랜드 가치를 생각해. 싸게 하면 오히려 안 좋아. 3월 첫 가맹점 계약을 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오픈하기로 했죠. 2주일 동안 직접 교육했어요. 육수는 정확히 12시간. 1분도 틀리면 안 돼요. 간은 이렇게. 새우젓 넣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4월 1일 첫 가맹점이 오픈했습니다. 첫날부터 대박이었어요. 강남 직장인들이 줄 서서 먹었죠. 본점보다 맛있는데요? 농담이었지만 기분 좋았습니다. 5월까지 가맹 문의가 쇄도했어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국에서 연락이 왔죠. 천천히 하자. 품질 관리가 우선이야. 지원의 조언대로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을 사람만 계약했어요. 6월 10번째 가맹점이 오픈했습니다. 월 로열티 수입만 3,000만 원이 넘었어요. 대박이야. 우리가 해냈어. 지원과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영정 앞에 보고 드렸어요. 할머니, 보고 계시죠? 할머니 국밥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 영정 앞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2015년 7월 가맹점이 20개를 넘어섰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마다 할머니 국밥집 간판이 걸렸죠.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본점 맛이랑 너무 달라요. 대전 가맹점에서 불만 전화가 왔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 육수 끓이는 시간을 제멋대로 줄여놓았어요. 8시간이면 충분하잖아요. 안 됩니다. 12시간은 기본이에요. 가맹점 관리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지방을 다녀야 했어요.
8월 지원이 획기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밀키트 공장을 만들자. 육수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야. 공장이라니 돈이 얼마나 들까? 대출 받아서라도 해야 해. 품질 관리는 이 방법밖에 없어. 지원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는 브랜드 이미지가 망가질 수 있었어요. 9월부터 공장 부지를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적당한 곳을 찾았죠. 1000평 규모의 월세 500만 원이었어요. 은행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5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서류 준비하는 데만 한 달이 걸렸어요. 정말 5억이나 빌려도 될까? 괜찮아. 월 매출이 3억이 넘잖아. 10월 공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HACCP 인증을 받으려면 위생시설이 완벽해야 했어요. 스테인리스 설비, 급속 냉동시설, 진공 포장 기계까지 갖췄죠. 11월에 시운전을 했습니다. 하루 1000개의 밀키트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였어요. 첫 제품이야. 진공 포장된 육수 팩을 보니 감격스러웠습니다. 할머니가 끓이시던 그 맛을 이제 공장에서 재현하는 거예요. 12월부터 가맹점에 육수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이 즉각 나타났어요. 맛이 확 달라졌어요. 본점이랑 똑같아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난리예요. 품질이 균일해지니 매출도 올랐습니다. 가맹점 평균 매출이 30% 증가했죠. 2016년 1월 온라인 밀키트 판매를 본격화했습니다. 대형 포털 쇼핑몰에 입점했어요. 할머니 국밥 밀키트, 집에서 즐기는 50년 전통. 광고 문구를 지원이 직접 썼습니다. 첫날 주문이 500개 들어왔어요. 포장이 간단해서 좋네요. 맛이 정말 가게랑 똑같아요. 리뷰가 좋았습니다. 재구매율이 60%를 넘었죠. 2월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형마트 납품 제안이었어요. 전국 200개 매장에 납품 가능합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매장 수수료 30%입니다. 수수료가 높았지만 기회였습니다. 전국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3월부터 대형마트에 입점했습니다. 매대에 할머니 국밥 밀키트가 진열된 걸 보니 꿈만 같았어요. 엄마, 이거 TV에 나온 거네. 한번 사보자. 쇼핑하던 가족들이 제품을 집어갔습니다. 첫 달 매출이 2억을 넘었어요. 4월 가맹점이 50개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관리 시스템이 필요했어요. 본사를 만들어야 해. 직원도 뽑아야지. 서울 가산동에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100평 규모의 직원 10명을 채용했어요. 마케팅팀, 가맹관리팀, 생산팀으로 나눴죠. 5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진아, 우리 결혼하자. 지원이 갑자기 프로포즈를 했어요. 반지는 없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죠. 지원아, 나도 그러고 싶었어. 6월 15일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맹점주들과 단골 손님들만 초대했어요. 식장은 본점이었죠. 신랑 신부가 국밥을 대접합니다. 하객들에게 직접 국밥을 서빙했습니다. 색다른 결혼식이라고 다들 좋아했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3일만 다녀왔습니다. 가게를 오래 비울 수 없었거든요. 7월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투자자가 찾아온 거예요. 중국 진출 어떠세요? 베이징에 매장 100개 오픈 계획입니다. 중국이라 계약금 10억 드리겠습니다. 10억이라는 금액에 숨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했어요. 시간을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8월 방송국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고아에서 CEO가 된 스토리를 담고 싶어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제 과거를 다 드러내기 싫었거든요. 상진아,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지원의 설득에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9월 일주일 동안 촬영했어요. 새벽 3시 국밥 끓이는 것부터 가맹점 교육까지 다 담았죠. 아버지 장례식 날 쫓겨났을 때 심정이 어땠나요?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만나 다시 태어났죠. 인터뷰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할머니 얘기할 때는 카메라맨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10월 방송이 나갔습니다. 시청률 10%를 넘었어요. 방송 후 전화가 폭주했죠. 감동받았어요. 힘이 됐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의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11월 가맹점 신청이 1000건을 넘었어요. 하지만 무작정 늘릴 수는 없었죠. 품질 유지가 우선이야. 월 5개씩만 오픈하자. 12월 31일 한 해를 정리했습니다. 가맹점 80개, 연매출 100억 돌파. 25살에 이룬 성과였어요. 할머니, 보고 계시죠? 사무실에 모신 할머니 영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더 크게 키울게요. 지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기도 곧 태어날 거야. 정말? 응, 2달 됐어. 2017년이 더욱 기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17년 5월 지원이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순자로 지었어요. 할머니 이름을 따서요. 할머니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아기를 안고 있는 지원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저도 가장이 된 거예요. 6월 중국 진출을 결정했습니다. 베이징에 첫 매장을 오픈하기로 했죠. 계약금 10억을 받고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어요. 중국 시장은 어마어마해. 성공하면 대박이야.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입맛에 맞게 메뉴를 조정해야 했거든요. 8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벤처 캐피털에서 투자 제안이 온 거예요. 50억 투자하겠습니다. 지분 20% 조건이에요. 회사 가치를 250억으로 본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할머니 국밥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투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50억이면 해외 진출과 공장 확장이 가능했으니까요. 2018년 1월 법인을 주식회사로 전환했습니다. 할머니 국밥 주식회사. CEO는 저, COO는 지원이 맡았죠. 이제 진짜 기업이 됐네. 응, 책임도 더 커졌어. 3월 가맹점이 150개를 돌파했습니다. 직원도 50명으로 늘었어요. 강남에 새 사옥이 필요했죠. 임대 말고 건물을 사자. 건물을 산다고? 얼마나 할까? 200억 정도면 살 수 있을 거야.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역삼동에 마음에 드는 빌딩을 찾았어요.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였죠. 250억입니다. 내고는 어렵습니다. 250억.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원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사자. 우리 회사 가치가 500억이 넘잖아. 은행 대출 100억, 투자금 50억, 회사 자금 100억을 합쳐 계약했습니다. 2018년 6월 드디어 건물주가 됐어요. 빌딩 이름은 할머니 타워로 하자. 좋아.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1층은 할머니 국밥 플래그십 스토어로 만들었습니다. 200평 규모의 대형 매장이었죠. 2층부터 5층까지는 본사 사무실, 6층은 교육장으로 꾸몄어요. 9월 새 사옥 이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가맹점주 200명이 모두 왔어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축사를 하면서 울컥했습니다. 8년 전 쫓겨났던 소년이 이제 빌딩 주인이 됐으니까요. 그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습니다. 새엄마 서연과 의붓형 도윤이었어요. 상진아, 잘 됐구나. 서연의 얼굴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55살이 됐으니까요. 도윤은 살이 빠져 초췌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게 도움이 필요해서. 도윤이 사업 실패로 빚이 3억이라고 했습니다. 집도 팔고 재산도 다 날렸다고요. 아버지 아들이잖아. 도와줄 수 있지?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때는 저를 쫓아냈으면서 죄송합니다. 도와드릴 수 없어요. 상진아, 우리가 잘못했어. 사과할게.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냉정하게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으니까요. 10월 상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이 목표였죠. 주간사는 어디로 할까? 대형 증권사로 가자. 수수료는 높지만 안전해. 2019년 내내 상장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실사, 서류 작업, IR 준비. 정신없이 바빴어요. 2020년 3월 드디어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첫날 공모가 10,000원에서 시작해 20,000원까지 올랐어요. 시가총액 5천억 돌파.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저와 지원의 지분 가치만 2천억이 넘었죠. 하지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식당 영업이 제한되면서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어떡하지? 가맹점들이 다 죽겠다고 난리야. 배달과 밀키트에 집중하자.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배달 전문 매장을 늘리고 밀키트 생산을 2배로 증가시켰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오히려 매출이 늘었어요. 집에서 밀키트로 국밥을 끓여 먹는 사람이 급증했거든요. 2021년 회사는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가맹점 300개, 연매출 3천억 돌파. 이제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자. 미국 LA에 첫 매장을 열었습니다. 교민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한국 맛 그대로예요. 고향 생각나서 눈물 나요. 2022년 놀라운 제안이 왔습니다. 사모펀드에서 회사를 통째로 사겠다는 거예요. 1조 원에 인수하겠습니다. 1조 원. 믿기지 않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유산이에요. 팔 수 없습니다. 2023년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강남역 사거리에 250억짜리 빌딩을 추가로 매입한 거예요. 미쳤어? 250억이야. 투자야. 10년 후엔 500억이 될 거야. 3월 15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30살에 빌딩 2채의 주인이 됐어요. 빌딩 옥상에 올라가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13년 전 거리에서 쓰러져 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여기까지 왔어요. 하늘에 대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날렸죠. 할머니가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2025년 현재 저는 32살이 됐습니다. 딸 순자는 8살 활발한 초등학생이 됐어요. 아침마다 할머니 사진에 인사하는 게 일과였죠. 증조할머니 학교 다녀올게요. 순자가 할머니를 직접 만나지 못한 게 늘 아쉬웠습니다. 3월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윤 형이었어요. 상진아, 나 도윤이야. 7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변해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과하고 싶어서. 그리고 엄마가 위독해. 새엄마 서연이 간암 말기라고 했습니다. 60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요. 병원에 갔습니다. 서연은 뼈만 남을 정도로 야위어 있었어요. 저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내 아버지가 나타나는 꿈을 매일 꿔. 상진이를 잘 부탁한다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보니 불쌍했어요. 병원비를 대신 내드렸습니다. 1억이 넘는 금액이었지만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 생각했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도윤 형이 울면서 절을 했습니다.
34살의 그는 편의점 알바로 근근히 살고 있었어요. 형, 우리 회사에서 일해 보실래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물류센터 관리직이에요. 성실하게만 일하면 돼요. 도윤 형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5월 할머니 국밥재단을 정식으로 설립했습니다. 매년 순이익의 10%를 기부하기로 했죠. 박순자 할머니 재단, 따뜻한 밥 한 끼의 가치. 재단 이사장은 제가, 사무총장은 지원이 맡았습니다. 첫 사업은 가출 청소년 쉼터 급식 지원이었어요. 전국 100개 쉼터에 무료 급식을 제공했죠. 저도 거리에서 쓰러졌을 때 할머니가 구해주셨어요. 이제 제가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재단 출범식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언론에서 대서특필했어요. 6월 김 사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 명함 주셨던 그분이었죠. 상진아, 대단하구나.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감사합니다. 그때 명함 주신 거 잊지 않았어요. 사실 내 아버지가 내 목숨을 구해줬거든. 건설 현장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현장 감독이었을 때 김 사장님을 사고에서 구했다고요. 그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이미 훌륭하게 성공했구나. 김 사장님은 재단에 10억을 기부하셨습니다. 7월 가맹점이 500개를 돌파했습니다. 해외 매장도 50개가 넘었어요. 본점은 여전히 새벽 3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직접 국밥을 끓였죠. 사장님이 직접 끓이시네요? 네,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요. 단골 손님들은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15년 전 처음 만났던 분들이었죠. 8월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할머니의 동생 할아버지였어요. 조카, 잘 지냈나? 할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누나 가게가 이렇게 커졌구나. 누나가 얼마나 기뻐할까. 할아버지는 80이 넘으셨지만 정정하셨습니다. 매달 본점에 오셔서 국밥을 드셨어요. 9월 상진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청년 창업 성공 사례와 사회 공헌을 인정받은 거였죠.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할머니와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수상 소감을 말하며 울컥했습니다. 10월 순자가 학교에서 가족자랑 발표를 했다고 했어요. 아빠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다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우리 아빠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딸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1월 회사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상진아, 둘째 가질까?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지. 순자도 동생 있으면 좋아할 거야. 12월 31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이었습니다. 가족과 직원들이 모두 모였어요. 본점 한쪽 벽에는 할머니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 문구가 적혀 있었죠.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아버지 친구가 장례식장에서 했던 말이었어요.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조용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새벽 3시 여전히 일어나 국밥을 끓입니다.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면 할머니 생각이 나요. 상진아, 정직하게 장사해.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 슬로건은 이렇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으로 정직한 한 끼. 돈이 많아졌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의 가치.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15살에 쫓겨났던 소녀는 이제 32살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두 번째 인생. 죽는 날까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빠, 국밥 끓였어요? 순자가 주방으로 뛰어왔습니다.
응,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나도 배울래요. 그래, 우리 순자도 훌륭한 국밥집 사장이 될 거야. 순자를 안고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셨듯이 저도 순자에게 물려줄 거예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따뜻한 밥 한 끼에 담긴 사랑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당장 나가라는 말에 시작된 인생. 하지만 결국 사랑으로 완성된 삶.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당장 나가라는 한마디로 시작된 한 소년의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